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앞으로 2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 측이 밤샘 협상을 시도했지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수도권 전철 또 KTX 등 여객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코레일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상황 어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일영 기자. 오전 9시 이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이 같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침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만 조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역 곳곳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파업으로 일부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또 운행이 중지된 열차의 목록도 함께 붙어 있는데요. 총파업은 9시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이 막후 협상이 시도됐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까? 네,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협상 상황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제 정오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결정된 건데요. 철도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인원 4,000명 충원과 임금 4%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레일은 나머지 사안은 재량 범위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이전에는 모든 열차와 광역 전철 등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출근과 등굣길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9시부터 총파업이 시작되면 열차 운행률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열차 운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특히 출퇴근에 지장이 얼마나 생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345선과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첫날인 오늘 출근 시간까지는 완전히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 이후에는 평상시 대비 82% 정도로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출근 시간 전철은 평상시 대비 92%, 퇴근 시간에는 84%로 운행합니다. 다만 KTX는 평상시 대비 69% 수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 측과 정부, 현재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코레일은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부 인력 그리고 군 인력까지 투입해서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겁니다. 대체 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을 갖춘 유자격자라고 합니다. 충분한 실무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KTX와 일반 열차, 사전에 예매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여러 편 취소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 이용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를 예매한 승객에게는 이미 안내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파업 기간에는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또 예매한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경우에도 전액 환불됩니다. 미처 예약을 취소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위약금이 없이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이희령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불이 난 어선 대성호의 실종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은 파도가 높고 바람도 강해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색팀은 선박과 항공기를 추가로 투입하고 수중 수색도 벌일 예정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과 해군은 경비 함정을 비롯한 선박 18척, 헬기와 항공기 6대를 투입해 밤샘 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해역인 제주 차기도 서쪽 76km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약 30km 정도를 살폈습니다. 갈치잡이배 대성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7시 5분. 12명 선원 가운데 1명은 숨졌고 1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한국인은 선장 56살 정모 씨를 비롯해 5명, 나머지 6명은 베트남 국적 선원입니다. 앞서 또 다른 선원 60살 김모 씨가 사고 지점 남쪽 7.4km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수온을 고려해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 시간, 즉 골든아워를 24시간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3m 정도로 높고 바람도 초속 14에서 16m 정도로 강하게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리용 가스통 폭발, 엔진 과열 등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300명의 방청객으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직접 질문을 받고 답했습니다. 종료 시한이 사흘도 채 남지 않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0시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는데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손해보는 쪽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3차례 남북 정상 간 만남으로 이루어진 약속들이 국제 제재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습니다.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의 사업도 모두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절실함이 부각돼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면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는 의혹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취합된 16,000여 개의 질문 가운데 약 절반은 경제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고 정의당도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TV쇼였다. 바른미래당은 알맹이 빠진 홍보 방송이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53대 1 경쟁률을 뚫은 300명 방청객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환호했습니다. 첫 질문자는 지난 9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 어머니였습니다. 눈물을 터뜨렸고 문 대통령도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2시간 동안 질문한 사람은 17명. 다문화 가정 부모와 북한 이탈 주민, 워킹맘,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교사부터 중고생, 대학원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자, 잠깐만 앉으세요. 네, 잠시만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질문을 잠깐만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채로운 질문을 하시니까 선물도 받고 악수도 하며 문 대통령은 소통 이미지를 강조하려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물이 더 빠졌어요. 예.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화냅니다. 아, 왜? 근데 우린 왜? 온라인 질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보내주신 16,134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평했습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챙기지 못한 문제는 해결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 전달한 TV쇼라며 그동안 반복해온 메시지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알맹이 빠진 홍보방송, 나아가 전파 낭비라며 날을 세웠고 정의당은 진정성이 드러났다면서도 국정 운영 방향을 알기엔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제의 협상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미국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론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압박성 발언이 또 나왔는데요. 한국은 부자 나라고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묻는 질문에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3차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파열음을 노출한 이후 나온 주무장관의 첫 반응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닷새 전 한미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 반응입니다.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한미 간 이견이 군사 대비 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sure we maintain the highest state of readiness so we're prepared to deter North Korean bad behavior and if that fails we're prepared to fight tonight.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에도 협상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신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2차 협의를 벌였는데 역시 입장차만 확인을 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법적 공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성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정회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로 들어갑니다. 일본 측 대표단도 2차 양자 협의를 위해 도착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자 지난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데다 수출 통제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협의 후에도 일본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는 민생용이거나 군사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회관 협력관은 서울로 돌아가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 분쟁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측이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대학생 시위대의 거점인 홍콩 이공대 상황입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내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경찰은 필요하다면 저격수까지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폭탄을 만들어놨다면서 또 저항을 하고 있어서 대규모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위대의 최후 거점인 홍콩 이공대에 SOS라는 커다란 글씨가 등장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이공대를 전면 봉쇄한 채 고사작전을 펼치자 이공대를 빠져나가려는 시위대가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시위대는 탈출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공대 주변에서는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시위대를 돕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시위대 400명가량이 추가로 체포됐고 현재 이공대 안에는 100여 명이 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 백기 투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투항하면 다소 관대한 처벌을 하겠지만 끝까지 저항하면 폭동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아있는 시위대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제 학부모 일부가 이공대로 들어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18세 이하 학생은 체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은 시위대가 결사항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피로와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실은 홍콩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콩 법원은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의 출국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슈아 웡은 영국 의회가 주는 인권상인 웨스트민스터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서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성 행보라는 점에서죠. 러시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러시아 외무부도 아직 이번 방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공항에 나온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의 호의를 받으면서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최 부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최 부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이런 시점에 이뤄진 최 부상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에 보내는 압박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조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협상을 앞두고 북미 협상이나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공조를 과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나 지금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러시아와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가에선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최 부상과 러시아 당국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중국을 압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압박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더 높일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관세 인하 방법과 시기, 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사기로 할지가 난제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 1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당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자 70여 명 가운데 약 20%가 당을 떠난 겁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 관람객들에게만 허용됐던 판문점 견학이 앞으로 개인과 가족 단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일반인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견학 차량 구입 등의 남북협력기금 14억 5,7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액과 휴대전화 출하량, 선박 수주량은 세계 1위였고 이에 따라서 국가 이미지 순위도 20위에서 12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조업에서는 세계 선두권이지만 국가 경쟁력과 경제 자유도, 또 투명성 지수, 특히 인터넷 속도 등에서는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혁신 역량과 관련해서도 뒷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집을 2채 넘게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7만 3천 명 늘어나서 22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상위 10%의 집값도 10억 원에 육박하면서 집값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기공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2024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서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남북이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 지난 2월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입은 턱시도가 미국 LA 그래미 뮤지엄에 나옵니다. 한국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리안나 등 유명 가수들이 입었던 옷과 함께 내년 봄까지 전시가 됩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영화를 보도록 한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오늘 시작돼서 영화 20여 편이 상영이 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 측 요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공정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합니다. 당내에 항공우주산업 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원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도탑 제막식이 열리는데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 곳도 많은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3, 4도 밑돌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 웃돌면서 최고 기온 서울의 경우 1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요. 전주와 대구는 영상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곳곳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6도, 또 광주와 대구가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맑은 가운데 구름 많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끝 예멘에서 한국 국적 선박 2척이 납포되면서 거기 타고 있던 우리 국민 2명이 억류됐습니다. 다행히 배를 납포한 예멘 반군은 선박이 한국 국적인 게 확인되면 선원들은 풀어주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 만약을 대비해 오만에 있던 우리 청해 부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예멘 카마란 섬 근처를 지나던 선박 3척이 납포된 건 한국 시각으로 18일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후티 반군이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홍해에서 배들을 납포한 겁니다. 납포된 선박은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인 웅진 G16호와
예인선 웅진 T1100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라빅 3호입니다. 외교부는 이 중 한국 국적 배에 우리 국민이 각 1명씩 모두 2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한국인 선원들은 예멘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한국인 선박인 게 확인되면 배와 선원들을 풀어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해당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으로 출항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대 미혼모 A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지인 B씨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아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경북 경주 형산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살아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서 시료 분석에서 항원이 나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형산강 일대 가금류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이죠.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먼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당 안팎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00명과 각본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TV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의 공식 논평 제가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당의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 예, 당초에 국민과의 대화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소통을 게으리한 편도 아닌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국면들 가운데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향의 질문이건 간에 그 주제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의 장이면 대통령께 조금 이제 다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여당 내에서 없지 않았습니다. 네. 굳이 꼭 이 공간이 아니어도 소통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간 지도자들 대부분, 대통령들 대부분이 기자들하고만 또 짜여진 순서대로의 어떤 기자 간담회만 보여주던 모습에서 계속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국민과의 대화, 그것도 300여 명이 가까운 국민과의 각본은 드라마라고 평가하셨지만 그 시간들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0명 가운데 엄선된 300분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었고요. 특히 질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물으셨습니다. 누군가의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이슈의 대표로 대신 질문하신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질문에도 일부러 애써 감추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 주신 모습이 되려 때로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그 솔직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신뢰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들은
대통령만 들었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당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 그리고 또 각 정부 책임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모든 주체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각본이 없는 대화였기 때문에 약간의 뭐 소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쉬운 점은 어떻습니까? 뭐 TV 쇼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300여 명이 모두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한마디씩 하고 싶어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원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슈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미처 준비할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색함은 쇼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성기더라도 그 진정성에 국민들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일회성 TV 쇼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군요. 네,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좀 소감을 말씀을 네. 드리자면 좀 색다른 쇼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딱딱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분명히 좀 유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 같고 또 좀 유연한 모습, 중간에 셔츠만 그러니까 자켓을 벗으신 모습 자체는 조금 더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로도 읽혔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각본 없는 그런 대화였다라고 하지만 뭐 저도 대변인으로서 방송에 나가보고 진행자도 방송을 해보시겠지만 네. 그 각본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예전보다는 좀 유연한 어떤 각본이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대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16,000명 중에 뭐 300명이 뽑혔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정말 대통령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실망한 분들은 뽑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지원조차 하지 않는 사실은 반쯤 포기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치에는 신념윤리, 책임윤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저는 대통령의 전반기 자화자찬 평가에 이어서 이제는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책임윤리나 신념윤리까지도 사라지고 진영윤리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소리가 나왔나,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사과가 있었나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 본인들이 하셨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얘기, 그래서 네.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동산 분야 때문에 저는 어제 조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꼭 잡겠다고 그러셨죠? 근데 정말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고 계시는지, 특히 서울의 집값이 왜 올랐는지, 이런 미친 집값이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그럼 여태까지는 도대체 뭘 하셨다는 건지 저는 좀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평가까지, 답변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의견을 구하고 뭔가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형식에 네.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고 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진일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보면 매번 광화문에서 많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대통령의 숙제는 이제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실망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가느냐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중요한 이슈들이 어제 많이 다뤄졌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짤막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갈까요? 부동산 가격을 꼭 잡겠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렇게 네.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손쉽게 하는 것들이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신 겁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그런 단기 대책으로 잡아줄 수 있는 집값 같았으면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그와 같은 양상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일관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줬고요. 저도 아쉬운 대목을 네. 한마디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대화 등 그나마 그래도 국민께 좀 신뢰를 얻어가는 순조로운 국면에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보다 힘주어 강조하시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한미동맹을 의식했기 때문에 조금 주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체적인 우리의 역할을 조금 말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쪽 국면을 한쪽 국민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요. 이슈에 있어서 그 질문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냐를 떠나서 그 이슈를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아울러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문에 나오신 일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부정하거나 석방 등의 이야기를 이슈화하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이슈로 삼길 바라신 것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아우르는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23일 0시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종료가 결정되고 종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일본이 제공했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본과의 문제가 이 지소미아 쪽에 이제 종료에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 간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의 문제라든가 또 미국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죠.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와 또 나라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에게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를 펼치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제가 아까 막스베 말씀드렸지만 신념윤리를 벗어나서 책임윤리를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런 압력에서 지소미아를 저희가 종료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이 종료한다고 해서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간접적인 외교적인 영향이 없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크게 호언장담하셨으니까 잘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일본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종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현재 입장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겉과 속이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일본에게 강경한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지만 실무적으로는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종일관 저렇게 강한 메시지만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뭐가 됐던 간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교적인 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있어서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는 정말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소미아가 국제정세적으로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 과거사 그리고 거기에 비롯된 지금 현재 신뢰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긴 하죠. 외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협정인 양 보이지만 사실은 한미동맹,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사실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원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실은 당시 모든 조약이나 협약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게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들이 바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안보적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사협정을 유지한다,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까닭에 박근혜 정부는 가구사와 관련된 판결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이 국면을 그냥 미봉에 그쳐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기가 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중국과 대응하는 그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이 정말 한국을 우려하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강외교는 예전의 사강외교와 다릅니다. 인도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이 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축으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보다 더 발전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고요. 방위비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한축에서는 지금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아무런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설득을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주적 독립적 외교의 한 축을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우리 국민이 뜻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뭐 사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말이죠. 그때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역시 뭐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은 아마 이제 사실상 군사 우리 정보 교환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북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유곽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군사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입장을 나서서 일본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겨진 시한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보이지 말고 여야 공의, 국민이 한 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모아보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이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제가 이재정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한마디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그 국감 마지막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바로 그게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말기 전까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어떤 외교적인 구도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말을 좀 바꾸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해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의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강한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남은 사흘 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거를 열어놓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걸 열어놔야 저는 국민에게 더 솔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뭐 어제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요즘 대통령 이렇게 발언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졌고 한동안 금기시하시던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시는 정도까지는 나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뭐 그 정도 발언 갖고 충분히 상처가 회복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진일보된 발언이시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그 말미에 갑자기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 검찰개혁으로 조국 장관의 얘기를 슬그머니 넘기시는 걸 보고 여전히 대통령의 어떤 의식에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사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민주당이 많이 의혹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둘씩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지금 언론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를 표명하시는 것으로 끝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여전히 저희 쪽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 또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라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으로 진정이 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법무부가 특별수사에 대한 것들을 직접 보고받는 그런 개의안 지금 검찰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대행이시라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막강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의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것을 검찰개혁으로 무마하는 그런 제스처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진과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의 인사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놓인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도 유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상대가 있는 정치에서 상대의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슈를 엮어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한 국회에서 그 하나의 이슈로 자꾸 몰아져 가게 되는 것은 야당 탓만은 할 수 없었겠죠. 저는 이제 그 사실상의 그 최전선이라고 싶은 김연아 대변인과도 여러 번 토론에 나섰지만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정부의 혁신 대책이라든지 뭐 지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 여러 이슈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었나 유감 표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보여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 국민이라고 하면 또 다른 국민이 있다고 하실 텐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그 법무부가 검찰에 보고받는 것들이 벼랑간 등장한 새로운 제도개혁의 방법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하는 내용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여러 번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발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거듭된 시도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결말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어렵습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제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시작합니다. 검찰이 개인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저항하고 제도의 문제로 천착을 시키기 마련인데요.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면서 정말 국민이 그간 요구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명확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법무장관이 임시인데 이미 있었던 제도를 새로 바꾸는 것조차도 사실상 이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지적을 하시면 진지한 논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져 있는 여러 안건을 바탕으로 지금도 원내대표 협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논의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요즘 가슴 답답해 하십니다. 검찰개혁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개 소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수혜자가 지금 조국 장관이 또 돼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여전히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통에 들어가셨고 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배석인이 없이도 면회를 하게 됐고 또 다른 거기 구치소에서 2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화상으로 면회를 하는 저는 정말 기상천외한 정말 조국 장관 일가를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큼 왜 그 혜택이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인데 이것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오염되고 있는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정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살신성인의 모습,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총선 불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권의 개혁에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검찰개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론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또는 일각의 시각들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공보 준칙도 마찬가지였고요, 공개 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검찰의 태도가 흡사 이제 관행을 정상으로 상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혁의 방식을 누구부터 혜택을 받느냐, 혜택의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개혁은 개혁이냐, 개혁이 필요한 구태한 악습이었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공보준칙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던 여당의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그게 코미디였습니다. 개혁을 논의할 때는요. 그와 같은 삐뚤어진 시각이야말로 사실상 개혁을 저지하는 또 다른 방식의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 알아내야 됩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다양한 탈을 근데 씁니다. 그 이후에도 얼굴이 공개돼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신 분들 많으셨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아니죠. 양현석 대표도 그랬었고 보호받으셨죠. 그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호된 여전히 세력들, 그 부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검찰 정치인이 개혁 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더 토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 모든 당이 총선을 앞두고는 쇄신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겸손하게 보여드려야 사실상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쇄신에 대한 요구의 비중을 본다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슈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늘 몸을 낮추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비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공적인 쇄신을 구조적 쇄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초선 의원 발로 비롯된 여러 가지 불출마 선언은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 스스로도 어떤 방식의 정책이 바람직하고 내가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도 반추하게 만드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또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일지라도 사실상 이거는 초선, 중진, 뭐 선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정활동의 방향 그리고 또 스스로가 가진 생명력을 기반으로 해서 쇄신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임종석 실장 발로 인한 그런 불출마 선언이 흡사 386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 쇄신의 내밀한 면들을 볼 수 없고 바로미터, 바른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쇄신의 요구나 방향은 좀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586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586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운동권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세대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 586 운동권 세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걸 자꾸만 저항하지 마시고 저는 국민의 그런 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인 김세연 의원은 사실 연령적으로 보나 아직도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보수 개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아까운 인력입니다. 인재이신데 지난 주말에 사실은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 불출마 선언 안에는 정말 깊은 자기 반성의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히 내던질 수 없었던 우리 앞에 그런 치부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떤 강한 결심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뭐 큰 미동의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충분히 큰 울림은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세대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령적인 세대 교체가 아니라 그 마음과 의지의 세대 교체라고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정말 노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이가 있어도 청년 같은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그런 혁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을 대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한편에서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출마 선언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열악한 정치 환경 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정치권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다짐을 좀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토론을 해주신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인적 쇄신이나 뭐 내년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단이 당시를 모두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상황이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을 연속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경의 무선통신 세부 기록인데요.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해경 지휘부가 구조보다 윗선에 보고할 숫자에 집착을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당일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건 5.11 헬기입니다. 3분 뒤 목포해경 상황실에 TRS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123 정도 위급한 상황을 서해청 상황실에 TRS로 보고합니다. 현재 본국 도착 2만 전 현재 상황 경우는 현재 그 선박 확인 가능. 자연으로 45도 기울어지니까 여기 상황 기타 확인되지 않음. 그동안 해경 지휘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4년 검찰의 신문 조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은 TRS로 그런 보고를 직접 청취한 건 아니고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구두보고는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서해청장을 보좌했던 상황 담당관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서해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에 TRS에 처음 지시사항이 등장하는 것은 9시 48분경 그 전에는 서해청장 지시가 없죠. 예, 서해청장님이 TRS를 바로 들고는 계셨는데 유 전 상황 담당관의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일기 특조위 청문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 지금 그 대답할 심정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위급한 상황은 TRS를 통해 실시간 보고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일기 특조위 조사 기록엔 당시 지휘부가 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황영태 당시 해경 본청 상황실장은 중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당시엔 주요 관심이 구조 인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기우는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지시가 내려진 것도 교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가 전합니다. 사고 발생 30분, 세월호가 40도 가까이 기웁니다. 복원력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선체가 한쪽으로 쏠려 닻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그런데 해경본청은 목포해경에 닻을 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기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해경이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가 검찰의 신문조사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유현식 당시 서해해경 상황 담당관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거의 눕듯이 기운 상황. 이번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실시하라고 TRS로 지시를 내립니다. 물이 빠르게 차올라 배수 작업은 아무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현식 상황 담당관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침몰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제 마음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수 작업 지시가 내려진 7분 뒤 해경은 배가 80도 가까이 기울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세월호를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TRS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 노조가 앞으로 1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밤사이 노사 양측이 막후에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조 2교대 제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와 총인건비 정상화 등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철도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의 운행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에 불이 나면서 실종된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사이 계속됐지만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높아서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시 한번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 파행을 빚은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부자나라고 더 많이 기여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과 온도차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6시간 동안 두 번째 양자 협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WTO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홍콩 20대를 경찰이 점거한 이후 남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결사투쟁을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입할 경우 시위대가 폭탄을 이용해 최후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실질적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매출액 등 제조업에서 세계 선두권을 차지했지만 국가 경쟁력과 혁신 역량과 관련한 순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입국 분쟁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하면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법률 대리인이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며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로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탄광 안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갱도 안에 차 있던 가스가 인화성 물질과 만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들이받은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안에는 한 여성과 여성의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지나던 행인들이 급하게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뒷자리에 타고 있던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운전석의 여성은 나체 상태로 구조되며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는데요. 경찰이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도 심각한데요. 위기에 처한 코알라를 구하는 용감한 여성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불에 그슬린 코알라가 도로 위를 헤매다가 들어선 곳은 이미 불이 붙은 숲입니다. 이를 본 행인이 급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알라는 화상을 입고 기진맥진한 상태인데요. 응급처치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행동이 굼뜬 코알라는 거센 산불의 속수무책인데요. 최악의 산불에 벌써 수백 마리의 코알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연기도 큰 문제인데요. 시드니 도심 전체가 인근 지역의 산불로 인한 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시드니의 대기질은 안전 수준의 30배를 넘어섰는데요. 비 소식이 없는 데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판이 축구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순간 갑자기 관중들이 우르르 경기장에 난입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페루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에서 진 팀의 관중에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까지 가세해서 이긴 팀의 선수들을 공격한 겁니다. 심판과 일부 선수들이 다쳤는데요. 현지 언론은 처벌이 필요한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겉보기에도 남달라 보이는 이 집, 무려 6,000개의 빈 병으로 만든 재활용 집인데요. 브라질의 한 여성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 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공간을 나누는 벽까지 빈 병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여성은 집 짓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빈 병으로 가구도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추위가 기승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아침 기온부터 볼까요?
네, 어제도 무척 추웠는데 오늘도 추위가 강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어제 비교적 기온이 높았던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조금 강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7도 가리키고요.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6도, 광주와 대구가 10도에 그치겠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1, 2도 정도기 때문에 역시 한낮에도 추위가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정말 추웠는데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군요. 내일 낮부터는 확실히 풀리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예상되고요. 하지만 이후 내일 낮부터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예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 웃돌면서 한낮에는 다소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침 기온도 영상 10도가량이니까 네, 기온이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군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간 지역 등에서는 산불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곳곳이 잠긴 이탈리아 베네치아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제 바닷물이 빠지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역시 물이 들어찼던 산마르코 대성당이 큰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산마르코 대성당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산마르코 대성당, 9세기에 세워진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성당 측은 이번 수해로 대리석 기둥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소금물에 오랫동안 잠기는 바람에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침식되고 또 변색됐다라는 것입니다. 868년에 처음 지어진 이 건축물은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대부분이 찾는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이탈리아 공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고가의 면세품 도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탈리아 로마의 관문인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같은 면세품 도난 사고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비슷한 사례가 7건가량 신고됐습니다. 밀라노와 베네치아 등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하는 도시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항공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의 신고를 토대로 현지 경찰에 도난이 의심스러운 지점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요청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중국은 해야 하고 아니면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상황인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에 건네질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2% 내린 55.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2.5%가량 떨어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보합권에 머무르는 등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는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 파행 직후 한미 협상 대표들은 각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로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이틀간의 서울 회의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예상은 했습니다만 어제 미국 측이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것을 보면 이건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후 5시까지 이제 하기로 오전에 하고 오찬하고 또 저녁까지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드하트 이 대표가 아무래도 결렬을 예상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이 타결이 안 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1시간 반 만에 자기가 먼저 자리를 뜨겠다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 만에 기자회견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네. 통보를 했다는 걸로 볼 때 이미 어제는 아무 진전이 없을 거를 예상하고 온 거다. 입장을 확실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한테 지금 5배 이상을 요구를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업의 가격이 갑자기 5배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일종의 북한이 잘하는 벼랑끝 전술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미치광이 전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강력한 입장을 보여서 내년에 또 일본하고 나토하고 또 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본보기를 보인다. 그런 셈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번에는 아예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분 만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초조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게 북한의 남침 억지를 위해서 우리가 1953년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고 그때와 비교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래서 사실 1990년까지는 이론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질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토지를 빌려주고 건물을 제공하고 여기에 그쳤는데 미국이 이제 1980년대 한국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이제 한국도 좀 잘 사니까 돈 좀 내라. 이래서 이제 그럼 특별히 우리가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월급이라든지 또는 건물을 새로 짓다든지 아니면 탄약 같은 소모적 군수 비용 요거 정도를 이제 주기 시작해서 네. 1,000억 원을 줬는데 그게 지금 1조가 넘은 거죠. 10배가 넘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서 5배를 1년 만에 갑자기 올려달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깰 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무리한 요구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로 이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연말까지 타결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이죠.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 억지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두 나라의 그 동맹에서 북한 남침 억지에서 반중 반북 동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것이 이제 GSOMI하고 사드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 5배 요청에서 드러난 역외 훈련 비용까지 내놔라. 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냐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이른바 사업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 안보 동맹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몇 배로 올려줄 수도 만약에 올려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가족들 수당까지 주고
가족들 그 체류 비용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역외 훈련 비용까지 주고 이런 것까지 해준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용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군 체제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휘 명령을 완전히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자기들이 오고 가는 거와 충성은 미국 대통령한테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라.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그 협상하는 사람의 미국인 협상자의 고충을 제가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5배를 받아내라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다 해봐도 2조 조금 넘는답니다. 근데 거의 6조를 받아내려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게 역외 훈련 비용까지 또 월급까지 주한미군 월급까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좀 일종의 어거지라고 이제 봐야죠. 네, 마크 에스퍼비 국방장관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인데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한국이 부자 나라니까 그만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 뭐 이게 에스퍼 국방장관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요즘 미국 고위 관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뭐 충성하는 사람들은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갑자기 어떤 사업 비용이나 물건값을 5배로 올린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완전한 변질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5조나 6조를 요구하는 거는 마지막 타결점을 2조 정도로 보고 한 엄청나게 소위 북한에나 쓸 법한 미치광이 전술 또는 벼랑끝 전술을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타결은 2조 이상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제가 볼 땐 지금 1조 조금 넘는데 1조 뭐 1,000억 원 정도나 물가 상승률을 비례해서 올렸는데 지금 사실 한국의 물가가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동맹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전히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됐던 한국인 2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풀려났고요. 안전하다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준대형 승용차를 대표하는 그랜저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신차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사전 계약이 3만 대가 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로 나온 더 뉴 그랜저입니다. 출시한 지 3년 만에 신차 수준으로 모델을 바꾼 겁니다. 차가 나오기 전 11일 동안 사전 계약으로만 3만 2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관입니다. 새로운 패턴의 그릴과 주간 주행 등 일체형으로 바뀐 헤드램프가 눈길을 끕니다. 현대차 최초로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등 미래 혁신 기술을 더 뉴 그랜저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은 각 기업들의 임원 인사가 몰리기 때문에 준대형차들의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새로운 그랜저 모델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일자리도 다양해지고 있죠. 새로 생긴 노동 형태로 일단 배달앱이 요즘 많죠. 여기 속해 있는 배달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도 있고요.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법원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그러니까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송을 낸 업체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그 업체였잖아요. 네. 독특한 형태의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노동자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이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앱을 통해서 뭐 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또 수수료를 받고 이 건당 수수료를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이제 문제가 됐던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첫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택배 기사들도 그렇죠.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배달 앱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일을 했던 그 배달 기사들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부의 인정도 얼마 전에 또 나왔었잖아요. 네, 애매한 거예요. 이것을 이른바 긱경제, 공유경제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플랫폼이라는 뭐냐면 승강장이라든지 뭐 정류장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터넷상의 어떤 앱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중개를 해주면 노동자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저 배달 업무, 배달이라든지 대리기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이제껏 좀 별로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도 인정을 했고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근로자성을 정부라든지 인정을 하는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말씀하신 네. 플랫폼 기반으로 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이 취지의 판결들. 네. 그러면 어떤 점을 노동자라고 본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한다 해서 모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업무상 종속돼 있는지, 지휘 감독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복장 같은 것도 같이 착용을 해야 되고요. 수수료를 본인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수수료를 정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업무상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사업자한테 종속돼서 하는 거고 그렇다면 노동자 내지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건당 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업체의 지시를 받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노동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랜서일 수 있어요. 일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 업무 지시라든지 종속 관계가 조금 덜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개인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업무 종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이 노동자나 근로자로 보는 건데 문제는 이 배달 앱 같은 거 또 이런 다른 플랫폼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속성이 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그럼 각각 어떻게 한 건가요? 대법원이나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업자하고 이 노동자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 노동자가 쉽게 이 사업자하고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수수료라든지 요금을 정할 수 있는지, 어떤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이 종속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좀 이거에 반발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업체 측의 논리는 뭔가요? 업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또 원한다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게 업체 측 논리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게 모든 이 판례 때문에 배달 기사라든지 택배 기사라든지 대리운전 기사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고용 노동자이긴 한데 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성 또 근로자성이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사고가 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맞아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 교섭이라든지 파업 같은 게 가능하고요. 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4대 보험 같은 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같은 거요. 최근에 배달 라이더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 근로자가 인정받으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인정 못 받으면 전혀 보상을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법적으로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정이 되는 사례들이 각각 또 있어서 네.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거잖아요. 같은 배달 라이더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의 종속성,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노동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 노사의 협상에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잠시 뒤 이제 9시부터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 시험 일정도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파업 기간 동안 이동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을지 코레일은 최대한 전철과 열차 운행을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 노사가 교섭을 다시 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철도노조와 코레일로부터 아침에 다시 교섭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조금 전 총파업 돌입 소식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철도노조는 협상이 결렬된 후에 철도노조도 최대한 빨리 파업을 끝내고 싶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된 총파업은 오늘 9시에 그대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사항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무기한 파업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이제 30분 뒤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는 9시면 출근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고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다고 앞서 전해줬었는데 불편이 이제 아무래도 시작이 될 테니까요. 각 대학 전형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 걱정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KTX나 일반 열차는 일부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기 때문에 수험생은 예매한 열차가 제대로 운행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취소나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기준으로 취소 안 된 좌석이 10만 석을 넘었다고 합니다. KTX와 일반 열차가 운행하는지 여부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RT는 파업 기간에도 정상 운행한다고 하고 또 입석도 판매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기한 파업입니다. 노사가 다시 만나서 교섭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노조는 언제든 교섭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에 정부나 코레일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언제든 대화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노조는 오늘 오후 2시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 각 지방의 본부들이 각각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이희령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 곳도 많은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3, 4도 밑돌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이후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 웃돌면서 서울의 경우 최고 기온 1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6도 가리키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2도, 창원 2도, 광주가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곳곳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6도, 광주와 대구가 10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맑은 가운데 구름 많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철도 노조가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밤사이 노사 양측이 막후에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조 2교대 제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와 총인건비 정상화 등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철도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의 운행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어제 아침에 불이 난 어선의 실종자 11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선원들은 직접 신고도 못하고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로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시 한번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은 부자나라고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큰 폭의 증액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해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